저 아저씨, 화난 거 아니에요. 지금 살려달라고. 뱃속이 불에 타는 것 같다고. 울고 있어요. 생선 냄새가 잔뜩 뺀 옷을 입은 12살짜리 소녀의 외침에 한성그룹 로비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100조 원이 걸린 계약 당일 중동 석유재벌 알사이드 회장이 붉은 카펫 위에서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싫어. 병원 안 가. 주사는 절대 싫어. 배 아파. 알아듣기 힘든 외국어 고함, 창백해진 얼굴, 결정적인 순간 통역사는 배탈이나 화장실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끝났습니다. 회장님, 이건 계약 파토입니다. 70이 넘은 재벌 회장 한기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쥐고 서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 구석에서 시장 소녀 서지우가 한기준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저 아저씨 약이나 주사 싫대요. 근데 배가 아프대요. 그리고 지우는 메고 온 가방 안에 든 누룽지 봉지를 꺼내며 쳐다봅니다. 저 그게 약은 아닌데요. 배 아플 때마다 엄마가 해주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순간 임원들 얼굴에는 이상한 아이가 왜 이럴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기준 또한 의아해하며 잠시 지우를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짧게 말합니다. 해봐라. 그 순간 재래시장 생선가게 딸아이가 70대 재벌 회장과 100조짜리 계약 그리고 석유 재벌 총수의 목숨까지 한 번에 손에 쥐게 되는데요. 지금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세상이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낡은 가로등 불빛만이 껌뻑거리는 좁은 골목길 사이로 칠이 다 벗겨진 용달. 트럭 한 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트럭의 짐칸 문이 덜커덩거리며 열리자 하얀 냉기가 뿜어져 나오며 비릿하면서도 활기찬 바다 냄새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얼음 위에 켜켜이 쌓인 생선들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은색 비늘을 반짝였습니다. 지우야, 얼른 일어나라. 고등어 선도 떨어지겠다. 양아빠 성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적막한 골목을 울렸습니다. 그의 거친 손은 얼음 녹은 물에 젖어 벌써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입김을 하얗게 뿜어내며 무거운 생선 상자를 들어 나르는 그의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2층 다락방의 작은 창문 하나에 불이 탁 켜졌습니다. 얇은 이불 속에서 눈만 빼꼼 내밀고 있던 12살 소녀 지우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남들은 다 늦잠 자는 날인데, 지우는 작은 입술을 삐쭉 내밀며 투덜거렸지만 몸은 이미 익숙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앞치마를 야무지게 허리에 두르고 헝클어진 머리를 고무줄로 대충 질끈 묶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양손으로 볼을 짝짝 두드렸습니다. 서지우, 정신 차리자. 오늘도 파이팅. 좁은 주방에서는 양엄마 영숙이 보글보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매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영숙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에휴, 생선 장사를 10년 넘게 하면 뭐해. 정작 우리 식구 먹을 고기 반찬 하나가 없네. 영숙은 아쉬운 듯 멸치 몇 마리를 국물에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밥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주걱으로 박박 긁어냈습니다. 바삭하게 구워진 따끈한 누룽지 조각들이 그릇 위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지우가 주방으로 들어와 그 냄새를 맡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그 누룽지 제가 가져갈게요. 또 그거 챙기려고?
한참 클 나이에 친구들처럼 과자도 사 먹고. 그래야지. 넌 왜 맨날 딱딱한 누룽지만 찾니?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씹을수록 고소하고 달달하잖아요. 지우는 엄마가 긁어준 누룽지를 작은 비닐봉지에 소중하게 담았습니다. 눅눅해지지 않게 공기를 쫙 빼고 입구를 꽁꽁 묶어 가방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 지우는 자기 몸집만 한 생선 상자를 아빠와 함께 맞들었습니다. 상자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여린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지우는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길 양옆으로 늘어선 가게들이 하나둘 셔터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니하오. 아줌마, 오늘도 떡볶이 냄새가 끝내주네요. 지우가 중국 떡볶이 가게 주인에게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떡볶이 국물을 젓던 아줌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우리 지우는 어쩜 이렇게 못하는 말이 없어? 우리 딸보다 발음이 더 좋아. 조금 더 걸어가니 중동에서 온 향신료 가게 주인이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중동 언어로 무언가 거친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지우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아저씨, 그 말 욕이잖아요. 그렇게 나쁜 말 쓰시면 안 돼요. 지우가 그 손님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며 통역했습니다. 손님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가게 주인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얘는 진짜 라디오를 삶아 먹었나? 귀가 어떻게 된 거야? 천재야, 천재. 시장에 썩기 아깝다니까. 가게에 도착하자 장수어물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가게 안쪽 벽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갓난아기였던 지우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옆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물에 젖지 않게 두꺼운 비닐로 꽁꽁 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사랑하는 우리 지우에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 공책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물에 젖어서도 안 되고 불에 타서도 안 돼. 내 친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야. 영숙이 공책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장사가 한창일 무렵 고등어배를 가르던 성민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성민은 물기 젖은 장갑을 급히 벗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한성그룹이요? 거기가 어디? 아, 그 대기업 한성그룹 말씀이십니까? 성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멍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한성그룹 본사 구내식당이래. 오늘 외국 기빈들이 오는 큰 행사가 있는데 갑자기 생선 물량이 부족하다고 지금 당장 납품해 달라는구만. 어머 세상에. 그 큰 대기업이랑 거래를 한다고? 우리 같은 시장통 가게 물건을 써준대요.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대기업이랑 거래하면 우리 가게도 이제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빨리 가요. 근데 거긴 보안이 철저해서 차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데. 우리 트럭 있잖아요. 셋이 다 같이 가서 얼른 배달하고 와요. 결국 세 사람은 트럭에 싱싱한 생선 상자를 가득 실었습니다. 지우는 출발하기 전 가방 속 깊이 넣어둔 누룽지 봉지를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레시피 노트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공책 표면이 닿았지만 가슴속은 이상하게도 따뜻해졌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출발했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한성그룹과 중동석유재벌의 200조 원 규모 계약이 오전 중 체결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의 성사 여부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우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뉴스를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이 그리고 오늘 배달 가는 그곳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유리로 된 거대한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우와, 저기 꼭대기에는 구름이 걸려 있을 것 같아요. 지우가 고개를 젖히며 감탄했습니다. 정문에서 보안 요원이 다가오더니 코를 찡그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생선 냄새 나니까 빨리 물건만 내리고 나가세요. 여긴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차갑고 무례한 말투였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민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우야, 괜찮다. 우리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거야. 냄새나는 손으로 세상 사람들 다 먹여 살리는 거니 당당해져라. 하지만 성민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무거운 상자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로비는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 같았습니다. 발밑에 깔린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워 얼굴이 비칠 정도였고 천장 높은 곳에 매달린 수십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별빛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입구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길게 이어진 붉은 카펫 양옆으로는 각국의 국기들이 위엄 있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임원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삼삼오오 모여 속닥거렸습니다. 오늘 계약 잘못되면 우리 본부 전체가 날아가게 생겼어. 200조 원이라잖아. 회사 사활이 걸린 문제야. 숨막히는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의전팀과 통역팀, 그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보안팀 요원들이 무전기를 귀에 꽂고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회장실에서는 기준이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그의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혈압약을 꺼내 물 한 모금과 함께 삼켰습니다. 약을 넘기는 목넘김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회장님, 곧 알사이드 회장이 도착합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알렸습니다. 기준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이제 나도 좀 쉬고 싶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와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반면 복도 반대편 부회장실에서는 이복 동생 기훈이 전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짓는 미소는 차갑고 비릿했습니다. 형님, 오늘만 삐끗하면 형님 자리도 이 회사도 다 내 차지가 되는 거야. 기훈의 눈빛이 뱀처럼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건물 밖 로터리로 검은색 리무진 행렬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량 5대가 일렬로 멈춰 서자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전원 위치로 귀빈 하차하신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외침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크고 화려한 가운데 리무진의 문이 열리고 하얀 전통 의상을 입은 중동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동 최대 석유 재벌의 총수 카림 알사이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었고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으윽. 알사이드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자국어를 외치며 비틀거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과 임원들이 기겁하며 그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노, calm down. 닥터.
경호원들이 영어로 외치며 의료진을 불렀지만 알사이드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계속해서 무언가를 애타게 외쳤습니다. 통역팀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지만 그 역시 긴장한 탓인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통역팀장이 이 중요한 순간에 배탈이 나면 어떡해? 비서실장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훈이 형 기준의 곁으로 다가가 걱정하는 척하며 속삭였습니다. 형님, 애들 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고 그냥 구급차 부르시죠. 어차피 계약은 물 건너갔습니다. 기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건물 후문 쪽에서 지우와 성민이 생선 상자를 들고 낑낑거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그들을 발견하고 급하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비켜요. 지금 비상 상황이야. 냄새 풍기지 말고 저리 가. 보안 요원이 거칠게 미는 바람에 성민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생선 상자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상자 뚜껑이 열리며 얼음과 함께 싱싱한 고등어들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졌습니다. 파닥거리는 생선들이 알사이드 회장 앞까지 미끄러져 갔습니다. 아, 이게 무슨 냄새야? 당장 치워. 한 임원이 코를 틀어막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눈물을 꾹 참으며 생선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알사이드가 고통스럽게 내뱉는 외침이 지우의 귀에 꽂혔습니다. 지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화난 게 아니야. 뱃속에 불덩이가 들어있는 것 같아. 주사는 싫어. 제발 살려줘. 알사이드의 말이 지우의 머릿속에서 한국어로 또렷하게 변환되어 들렸습니다. 지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린내가 벤손을 앞치마에 쓱쓱 문질러 닦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아저씨, 지금 화난 거 아니에요. 로비에 있던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지우에게 꽂혔습니다. 저 꼬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는 황당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기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아저씨 말 알아들을 수 있어요. 지금 화가 나신 게 아니라 배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다고 살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사는 무서워서 싫으시대요. 비서실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지우를 가로막았습니다. 너 지금 장난하냐? 이 나라 말을 내가 어떻게 안다고 그래? 지우는 대답 대신 알사이드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언어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배가 불에 타는 것처럼 아프세요? 고통에 신음하던 알사이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영만리 타국에서 그것도 이렇게 작은 소녀가 자신의 고향 말을 완벽하게 구사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우의 작은 손을 덥석 잡고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어릴 때부터 위장이 약했어. 비행기만 타면 속이 뒤집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무조건 주사부터 놓으려고 해서 너무 무서워. 제발 도와다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인 뒤 기준을 바라보며 통역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화가 안 되셨대요. 비행기 타고 오셔서 체하신 건데 주사는 무서워서 못 맞겠다고 하셔요.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꼬마가 진짜 통역을 하네. 우연 아니야? 기훈이 기준의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애들 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고 그냥 구급차 부르시죠. 어차피 계약은 물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지우의 맑은 눈동자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진심과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지우는 가방끈을 꼭 쥐었다가 결심한 듯 지퍼를 열었습니다. 구겨진 비닐봉지를 꺼내자 바삭하게 구워진 누룽지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약은 없어도 속 달래는 밥은 만들 수 있어요. 저희 엄마도 아파서 아무것도 못 드실 때 제가 이거 끓여드리면 싹 나으셨거든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뭐,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주방을 쓰겠대? 미쳤어? 임원 한 명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알사이드가 지우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간청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기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의사도 약도 소용없다는군. 주방을 내줘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지우는 안내를 받아 곧장 구내식당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주방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진 스테인리스 조리대는 거울처럼 반짝였고 벽면에는 크고 작은 냄비들이 질서 정연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10개도 넘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우와, 우리 집이랑은 비교도 안 되네. 여기서 요리하면 뭐든 맛있겠어. 지우는 입을 떡 벌리고 감탄했지만 곧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감탄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구석 선반에서 적당한 크기의 냄비를 찾아냈습니다. 깨끗한 물을 가득 채워 가스레인지 불 위에 올리자 파란 불꽃이 힘차게 타올랐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소중히 챙겨온 누룽지 봉지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딱딱하고 거칠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지. 그냥 끓이는 것보다 한 번 더 덮으면 맛이 훨씬 깊어진다고. 지우는 달궈진 프라이팬에 누룽지를 쏟아붓고 나무 주걱으로 살살 덮기 시작했습니다. 타닥 타닥. 누룽지가 열을 받아 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주방 안에 고소하고 구수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색이 변한 누룽지를 끓는 물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지우는 불을 약하게 줄이고 정성스럽게 저었습니다. 쌀알이 부드럽게 퍼질 때까지 마음을 담아 저었습니다. 한편 로비에서는 기운이 다른 임원들에게 은밀하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200조 원짜리 계약을 고작 생선가게 꼬마에게 맡기다니 회장님 판단력이 흐려지셔도 너무 흐려지신 거 아닙니까? 이 사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임원 한 명이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너무 무모한 도박이긴 합니다. 실패하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기운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일이 실패하면 형을 끌어내릴 명분이 완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방에서 구수한 숭늉 냄새가 진동할 무렵 지우는 큰 머그잔에 뽀얀 숭늉 국물과 부드러운 밥알을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작은 종지에 소금도 한 꼬집 담았습니다. 다 됐어요. 비켜주세요. 지우가 쟁반을 들고 로비로 뛰어나왔습니다. 양손으로 뜨거운 컵을 받쳐들고 있어 손가락 끝이 빨개졌지만 꾹 참고 알사이드 회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아주 뜨거우니까 천천히 호호 불어서 드셔야 해요. 지우가 중동 언어로 다정하게 말하며 컵을 내밀었습니다. 알사이드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떨리는 손으로 머그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코끝에 닿는 구수한 냄새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입술을 대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넘겼습니다. 꿀꺽. 따뜻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알사이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 맛은 그의 눈가에 순식간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이건 내가 어릴 적 내 방에서 한국인 유모가 몰래 끓여주던 바로 그 맛이오. 배 아플 때마다 엄마처럼 등을 두드려주며 먹여주던 그 밥물이요. 알사이드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연거푸 숭늉을 들이켰습니다. 아이처럼 허겁지겁 마시는 그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 속이 풀린다. 뱃속에 있던 불덩이가 사라지는 것 같아. 따뜻해. 그는 컵을 비우고 나서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놀랍게도 창백했던 그의 얼굴에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도 멈추었고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미간도 편안하게 펴졌습니다. 기적이다. 저게 무슨 약이지? 아니, 그냥 누룽지 끓인 물 아니야?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기준은 들고 있던 물컵을 조용히 내려놓고 지우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체구의 소녀가 빨개진 손을 호호 불며 서 있는 모습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듯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를 살렸구나. 기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가 해주신 것처럼 했을 뿐이에요. 아프면 서럽잖아요. 알사이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제 아팠냐는 듯 힘찬 동작이었습니다. 그는 기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계약서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기업이라면 내 전 재산을 맡겨도 좋습니다. 두 사람이 굳게 악수를 나누는 순간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로비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200조 원 계약 체결 성공? 한성그룹의 기적.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비서실장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다른 임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직 기훈만이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알사이드와 기준이 나란히 섰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빠 성민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지우가 오늘 정말 큰일을 해냈구나. 아빠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아빠, 저는 그냥 배 아픈 사람한테 밥 한 끼 해드린 건데요, 뭐. 그게 대단한 거야. 돈보다 기술보다 내 그 착한 마음이 사람을 살린 거야. 영숙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준이 지우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지우 앞에 멈춰선 그는 허리를 굽혀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오늘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는 끝장이었어. 아니에요, 회장님. 내 너에게 꼭 보답을 하고 싶구나. 오늘 저녁에 부모님 모시고 우리 집으로 오지 않겠니? 내 정식으로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 기준의 눈빛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생전 처음 보는 회장님의 인자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기훈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형이 저런 눈빛을 하는 건 7년 전 죽은 조카 도윤을 볼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저 눈빛, 위험해. 형이 저 계집애한테서 뭘 보고 있는 거지? 기훈의 머릿속에서 예전에 본인이 저질렀던 그 일처럼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낡고 허름한 재래시장 골목,
장수어물 가게 앞에 칠흑같이 검은 최고급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번쩍번쩍 광이 나는 차체에 시장의 낡은 간판들이 비쳤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어머, 저거 뉴스에 나오는 회장님 차 아니야? 장수어물 사장님네 복권이라도 당첨됐나 봐.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비서가 내렸습니다. 그는 먼지 한 톨 없는 구두를 신고 성민과 영숙에게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성민과 영숙은 앞치마를 급하게 벗으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런 차를 타도 되나? 옷도 남루한데. 영숙이 생선 비늘이 묻은 바지를 털어내며 쭈뼛거렸습니다.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어서 타시지요. 지우가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얼른 타요. 회장님 댁 구경 가요. 결국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리무진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푹신한 최고급 가죽 시트가 몸을 부드럽게 감쌌고 차 안에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차는 도심의 불빛을 지나 한적한 교외로 접어들었습니다. 울창한 가로수길을 지나자 웅장한 철문이 자동으로 스르르 열렸습니다. 우와! 지우는 차창에 얼굴을 대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정원에는 잔디가 초록 융단처럼 깔려 있었고 중앙 분수대에서는 물줄기가 조명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차가 멈추자 대리석 계단 위로 하얀 기둥이 버티고 선 거대한 저택이 위압감을 뽐내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궁전 같아요. 집사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깐깐해 보이는 인상의 60대. 남자는 성민 가족의 허름한 옷차림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사무적인 말투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은 까마득하게 높았고 복도 벽면에는 값비싸 보이는 그림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집은 이렇게 넓은데 가족 사진이 하나도 없네. 우리 집은 좁아도 냉장고에 사진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지우의 말대로 그 넓은 집 어디에도 사람이 사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박물관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기준이 편한 옷차림으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누추하지만 편히 앉으시지요. 아이고, 회장님. 누추하다니요. 저희 평생 이런 호강은 처음입니다. 성민이 엉거주춤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무 푹신해서 몸이 푹 꺼지는 바람에 당황해하자 영숙이 팔을 쿡 찌르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저,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가 무뚝뚝하게 손짓했습니다. 복도 끝 좌측입니다. 지우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양옆으로 수없이 많았지만 모두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겨우 화장실을 찾아 이를 보고 나오던 지우는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복도가 마치 미로 같았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오니 긴 식탁 위에 화려한 만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에는 금태 두른 접시와 은식기가 번쩍거렸습니다. 랍스터, 스테이크, 이름 모를 수프들이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민 가족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성민이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스테이크를 썰려다 미끄러져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접시 긁는 소리가 적막한 식당에 크게 울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걸 써봤어야지. 성민이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영숙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혹시 젓가락은 없을까요? 저희는 젓가락이 더 편해서요. 집사가 못마땅한 듯 혀를 찢찼지만 기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여기 당장 젓가락 가져오너라. 앞으로 내 식탁에는 항상 젓가락도 같이 놓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젓가락을 받아든 성민 가족은 그제야 조금 편안하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자꾸만 기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기준은 포크를 들고 있었지만 접시 위에 고기를 이리저리 뒤적일 뿐 입에 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입맛이 없으세요? 지우의 물음에 기준이 고개를 들어 소녀와 눈을 맞췄습니다. 뭘 드셔도 모래알 씹는 것 같으시죠? 그 말에 기준의 손이 뚝 멈췄습니다. 포크가 달그락 소리를 내며 접시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을 내가 어떻게... 그것은 죽은 딸 서연이 아플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아빠, 밥이 모래알 같아.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친엄마도 그러셨거든요. 아프실 때마다 밥이 모래 같다고 하셨어요. 그때 엄마가 유일하게 잘 드시던 국이 있는데 제가 그거 끓여드릴 수 있어요. 지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회장님, 잃어버린 입맛 찾아드릴 수 있는 국. 제가 알아요. 주방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기준은 지우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맑은 눈동자 위로 어린 시절 서연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거라. 내 마음대로 주방을 써도 좋다. 기준이 허락하자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사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우를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이 노망이 드셨나? 저런 근본 없는 아이를 주방에 들이다니. 집사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우는 못 들은 척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국을 끓여야 할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택의 주방은 웬만한 호텔 레스토랑 주방보다 더 넓고 화려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최신식 조리기구들이 번쩍였고 식재료가 가득 찬 대형 냉장고는 문이 4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와, 여기서 살면 생선들도 행복하겠다. 지우는 감탄하며 냉장고 문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최고급 소고기, 전복, 송이버섯 등 귀한 재료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눈길은 그런 비싼 재료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방 뒷문과 연결된 다용도실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그곳 구석에 누군가 말려놓고 잊어버린 듯한 마른 채소 다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찾았다. 시래기. 지우가 반가운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바짝 마른 무청 시래기였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지. 시래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보약이라고. 지우는 시래기를 조심스럽게 떼어내 싱크대에서 물에 불리고 여러 번 헹구었습니다. 흙냄새가 사라지고 구수한 향이 날 때까지 씻고 또 씻었습니다. 냄비에 쌀뜨물을 붓고 불린 시래기를 넣어 센 불에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주방에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지우는 나무 주걱으로 국을 천천히 저었습니다. 팔이 아파질 때까지 뭉근하게 끓여야 제맛이 난다고 엄마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힘든 날일수록 국물은 오래 끓여야 해. 그래야 마음이 풀려. 지우는 혼잣말을 하며 양파와 마늘, 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국물이 점점 진한 갈색으로 변하며 깊은 향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장 구석에서 들기름 병을 찾아 한 방울 똑 떨어뜨렸습니다. 이 들기름 한 방울이 엄마의 마법이지. 국을 끓이던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단순하지만 슬프고도 따뜻한 멜로디였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입에 붙어 있던 노래였습니다. 그때 복도를 지나던 기준이 주방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콧노래 소리에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노래는, 그것은 딸 서연이 어릴 때 무서운 꿈을 꾸면 기준이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모르는 오직 서연과 자신만이 아는 멜로디였습니다. 기준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려다 차마 돌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편 2층 복도에서는 가사도우미 2명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꼬마가 대체 누구길래 회장님이 주방까지 내주신 거야? 혹시 회장님이 밖에서 낳아온 자식의 손녀 아닐까?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잖아. 쉿, 들리겠다. 근데 회장님이 저렇게 아이한테 마음 여시는 건 처음 봐. 3층 서재에서는 기훈이 위스키 잔을 든 채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까 식당에서 형 기준이 지우를 바라보던 눈빛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단순한 호의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애틋하고 간절한 눈빛. 7년 전 죽은 조카 도윤을 볼 때나 나오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불길해. 기훈은 중얼거리며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오늘 집에 온 그 생선가게 꼬마. 뭔가 냄새가 나. 지금 당장 뒷조사 시작해. 친부모가 누군지,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애인지 샅샅이 뒤져봐. 기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출신도 불분명한 것이 형 옆에 붙어 있는 꼴 못 봐. 혹시라도 나중에 지분 요구라도 하면 골치 아파져. 싹을 미리 잘라야지. 그는 전화를 끊으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주방에서 지우가 투박한 뚝배기에 완성된 시래기 된장국을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쟁반에 받쳐들고 조심조심 거실로 나갔습니다. 화려한 양식 요리들 사이에 소박한 뚝배기가 놓였습니다. 그 이질적인 풍경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한 숟갈만 드셔보세요. 입맛에 안 맞으면 뱉으셔도 돼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기준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떴습니다. 입술에 가져가 후후 불고는 천천히 입안으로 넘겼습니다. 그 순간 기준의 눈앞이 흐려지며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준이 좁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서연이 함께 시래기를 다듬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의 고깃국은 못 먹어도 이 시래기 국은 실컷 먹을 수 있잖아.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나중에 커서도 아빠 힘들 때마다 이 국 끓여줄게. 약속? 어린 서연이 새끼손가락을 걸며 맹세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기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국물 위로 번졌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놓지도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기준은 눈물 젖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숟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 한 그릇을 뚝딱 국에 말아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성민과 영숙은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고 지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희 엄마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 국 드시고 나면 힘내서 웃어주셨거든요.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기준이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내가 몇 년 만에 밥다운 밥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멀찍이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기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형이 저 꼬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단순한 호의를 넘어 혈육을 대하는 듯한 애틋함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 꼬마가 형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군. 기훈은 주머니 속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더 깊이 박히기 전에 뽑아내야 해. 아주 잔인하게. 기훈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게 번뜩이는 눈빛을 남긴 채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섬뜩한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식탁에는 다시 평온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바닥까지 싹 비운 뚝배기를 내려놓은 기준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든든해지니 마음의 빗장도 스르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지우라고 했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는지 물어봐도 되겠니? 기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지우는 잠시 숟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친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희미한 기억 조각을 맞추려는 듯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얼굴은 모르겠는데 엄마 냄새랑 품이 아주 따뜻했던 건 기억나요. 꼭 오늘 끓인 시래기 국 냄새처럼 구수하고 포근한 느낌이요. 지우의 대답의 기준은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처럼 이 아이도 소중한 것을 잃고 살아왔다는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늦은 시간, 저택 3층 서재. 기훈은 홀로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위스키 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대형 TV 화면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성그룹의 기적적인 계약 체결 뒤에는 한 소녀의 기지가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소녀의 숭늉 한 그릇이 100조 원을 살렸습니다. 화면에는 환하게 웃는 기준과 지우의 모습이 나란히 비쳤습니다. 기훈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독한 술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속을 태웠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질투의 불길보다는 뜨겁지 않았습니다. 형은 언제나 운이 좋아. 나는 평생을 발버둥 쳐도 안 되는데. 기훈이 씁쓸하게 웃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40년 전 이 저택의 마당. 선대 회장인 아버지가 어린 두 아들을 세워두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장남인 기준이가 맡는다. 기훈이 너는 평생 형을 보좌해라. 그림자처럼 살아. 그게 내 운명이다. 어린 기훈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인 채 네, 아버지.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된 기훈은 회사에서 밤을 새우며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공은 언제나 형 기준에게 돌아갔습니다. 역시 기준 회장님은 인복이 많으셔. 동생을 잘 둬서 편하게 회장 노릇하시네. 사람들의 칭찬은 비수가 되어 기훈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7년 전 기준이 늦둥이 아들 도윤을 후계자로 지목했을 때 기훈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새파란 조카 밑에서 머리를 조아리라고? 7년 전 회의실 화장실, 기훈은 거울 속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부하에게 명령했습니다. 도윤이 차. 빗길에 브레이크가 밀리게 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조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기훈은 형의 오열을 지켜보며 무표정하게 술잔을 비웠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기훈은 TV를 끄고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부하가 조사해온 지우 가족의 신상 정보였습니다. 장성민, 최영숙 부부, 그리고 고아 출신 서지우. 기훈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근본도 없는 천한 것들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그는 휴대전화를 들어 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꼬마가 제일 아끼는 게 뭔지 알아냈나? 네, 부회장님. 낡은 공책 한 권을 목숨처럼 끼고 다닙니다. 죽은 친엄마가 남긴 레시피 노트라고 합니다. 그래. 가난한 놈들은 고작 그런 거에 목숨을 걸지. 기훈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거부터 없애. 그리고 형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도 하나 가져와.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래시장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클립보드를 든 그는 장수어물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기훈의 부하였습니다. 그는 옆 가게 상인에게 은근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저 집 딸아이가 참 똑똑해 보이던데 장학금 추천 좀 하려고요. 친부모님은 안 계신가요?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 지우 친엄마는 애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이름도 성도 잘 모른다던데 딱하지 뭐. 부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오후에는 한성그룹 본사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CCTV 관리자를 불러내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시간대 영상 편집 좀 해주시죠. 부회장님 특별 지시입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네, 염려 마십시오. 관리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봉투를 챙겼습니다. 저녁 무렵 저택의 객실에 머물고 있던 지우는 엄마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회장님이 며칠만 더 있다 가래. 밥맛이 좀 도시는 것 같다고 요리 몇 개만 더 알려달라고 하셔서요. 그래, 우리 지우가 대견하네. 근데 너무 오래 패 끼치지 말고 얼른 와. 엄마가 보고 싶어. 네, 금방 갈게요. 사랑해요. 복도 구석 기둥 뒤에 숨어 있던 부하가 그 통화 내용을 엿듣고 녹음기를 껐습니다. 밤이 깊자 기훈은 서재에서 부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침모 신호는 기록이 없어 확인 불가입니다. 하지만 약점은 확실히 잡았습니다. 부하가 지우가 레시피 노트를 품에 안고 있는 도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노트 24시간 몸에서 떼어놓지 않습니다. 좋아. 기훈이 사진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걸 잃었을 때 인간은 무너지지. 그리고 형은 도둑질을 가장 혐오해. 판은 다 짜졌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악마 같은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그날 밤늦은 시간 저택 3층 서재. 기훈은 홀로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위스키 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대형 TV 화면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성그룹의 기적적인 계약 체결 뒤에는 한 소녀의 기지가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소녀의 숭늉 한 그릇이 100조 원을 살렸습니다. 화면에는 환하게 웃는 기준과 지우의 모습이 나란히 비쳤습니다. 기훈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독한 술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속을 태웠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질투의 불길보다는 뜨겁지 않았습니다. 형은 언제나 운이 좋아. 나는 평생을 발버둥 쳐도 안 되는데. 기훈이 씁쓸하게 웃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40년 전 이 저택의 마당. 선대 회장인 아버지가 어린 두 아들을 세워두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장남인 기준이가 맡는다. 기훈이 너는 평생 형을 보좌해라. 그림자처럼 살아. 그게 내 운명이다. 어린 기훈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인 채 네, 아버지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된 기훈은 회사에서 밤을 새우며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공은 언제나 형 기준에게 돌아갔습니다. 역시 기준 회장님은 인복이 많으셔. 동생을 잘 둬서 편하게 회장 노릇하시네. 사람들의 칭찬은 비수가 되어 기훈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7년 전 기준이 늦둥이 아들 도윤을 후계자로 지목했을 때 기훈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새파란 조카 밑에서 머리를 조아리라고? 7년 전 회의실 화장실 기훈은 거울 속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부하에게 명령했습니다. 도윤이 차. 빗길에 브레이크가 밀리게 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조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기훈은 형의 오열을 지켜보며 무표정하게 술잔을 비웠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기훈은 TV를 끄고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부하가 조사해온 지우 가족의 신상 정보였습니다. 장성민, 최영숙 부부, 그리고 고아 출신 서지우. 기훈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근본도 없는 천한 것들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그는 휴대전화를 들어 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꼬마가 제일 아끼는 게 뭔지 알아냈나? 네, 부회장님. 낡은 공책 한 권을 목숨처럼 끼고 다닙니다. 죽은 친엄마가 남긴 레시피 노트라고 합니다. 그래. 가난한 놈들은 고작 그런 거에 목숨을 걸지. 기훈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거부터 없애. 그리고 형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도 하나 가져와.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래시장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클립보드를 든 그는 장수어물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기훈의 부하였습니다. 그는 옆가게 상인에게 은근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저 집 딸아이가 참 똑똑해 보이던데 장학금 추천 좀 하려고요. 친부모님은 안 계신가요?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 지우 친엄마는 애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이름도 성도 잘 모른다던데 딱하지 뭐. 부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오후에는 한성그룹 본사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CCTV 관리자를 불러내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시간대 영상 편집 좀 해주시죠. 부회장님 특별 지시입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네, 염려 마십시오. 관리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봉투를 챙겼습니다. 저녁 무렵 저택의 객실에 머물고 있던 지우는 엄마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회장님이 며칠만 더 있다 가래. 밥맛이 좀 도시는 것 같다고 요리 몇 개만 더 알려달라고 하셔서요. 그래, 우리 지우가 대견하네. 근데 너무 오래 패 끼치지 말고 얼른 와. 엄마가 보고 싶어. 네, 금방 갈게요. 사랑해요. 복도 구석 기둥 뒤에 숨어있던 부하가 그 통화 내용을 엿듣고 녹음기를 껐습니다. 밤이 깊자 기훈은 서재에서 부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친모 신호는 기록이 없어 확인 불가입니다. 하지만 약점은 확실히 잡았습니다. 부하가 지우가 레시피 노트를 품에 안고 있는 도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노트 24시간 몸에서 떼어놓지 않습니다. 좋아. 기훈이 사진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걸 잃었을 때 인간은 무너지지. 그리고 형은 도둑질을 가장 혐오해. 판은 다 짜졌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악마 같은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택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유도등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을 때 기운의 부하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지우가 묶고 있는 객실 문손잡이를 아주 천천히 돌리자 달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는 침대에서 이불을 꼭 껴안고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부하는 발소리를 죽여 책상 위에 놓인 지우의 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퍼를 조심스럽게 열고 손을 집어넣자 비닐에 쌓인 낡은 공책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부하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노트를 빼내고는 바람처럼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1층 거실 벽난로 앞. 부하는 노트의 비닐을 거칠게 벗겨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의 사랑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지우, 배 아플 땐 숭늉 끓여 먹어라. 시래기 국은 오래 끓여야 맛있다. 고작 이런 쓰레기를 보물단지처럼 모시다니. 부하는 코웃음을 치며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불길 속으로 공책을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가 열기에 오그라들며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엄마라는 글자가 붉은 불꽃에 휩싸여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지우와 친엄마를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지우는 습관처럼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아야 할 노트가 없었습니다. 엄마 노트가 어디 갔지? 지우는 가방을 뒤집어 탈탈 털었습니다. 필통, 수건, 양말들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노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 밑, 서랍, 옷장까지 미친 듯이 뒤졌지만 허사였습니다. 엄마 노트.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울먹이며 복도로 뛰쳐나가 가사도우미에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제 공책 못 보셨어요? 낡은 공책이요. 못 봤는데? 지우는 거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벽난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차가운 재 속에 검게 타다 만 종이 조각 하나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각을 집어들자 숭늉이라는 글자가 반쯤 탄 채 남아 있었습니다. 안 돼. 으앙.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을린 종이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2층 난간에서 이 모습을 내려다보던 기우는 만족스러운 듯 차갑게 웃었습니다. 1단계 성공. 이제 2단계다. 그날 오후 기주는 서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반지, 아내의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서실장이 달려왔습니다. 집사도 왔습니다. 모두 서재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CCTV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보안팀장이 가져온 태블릿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 속에는 지우가 서재 앞을 서성이고 문고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만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기운이 혀를 찼습니다. 설마 저 꼬마가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방을 열어보시죠. 기준의 지시로 거실 한복판에 지우의 가방이 놓였습니다. 보안 요원이 가방을 거꾸로 들고 쏟자 옷가지들 사이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땡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 나왔습니다.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 아니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발뺌하느냐? 기준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에게 아내의 반지는 목숨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아니에요. 저는 엄마 노트 잃어버려서 그것만 찾고 있었어요. 반지는 본 적도 없어요. 지우가 기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기준은 매몰차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라. 내 집에 도둑을 들이다니. 당장 내쫓아. 회장님, 제발. 연락을 받고 달려온 성민과 영숙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회장님, 우리 지우 그런 애 아닙니다. 절대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아요. 그 입 다무시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소. 기준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지우와 부모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육중한 저택의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지우는 닫힌 문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저 진짜 도둑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밥은 꼭 잘 챙겨 드세요. 흐흐흐. 떨리는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성민이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지우야, 울지 마. 아빠는 널 믿어. 우리가 있잖아. 집으로 가자. 다신 이런 데 오지 말자. 영숙도 지우를 감싸 안으며 울었습니다. 세 식구가 서로를 의지하며 터덜터덜 걸어가는 뒷모습을 기우는 2층 창가에서 와인잔을 들고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잘 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의 입가에 악마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우가 떠나고 난 저택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이전과 달리 무겁고 답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지우가 마지막으로 끓여놓고 간 시래기 국 냄비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기준은 홀로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차가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입안에 감도는 구수한 맛은 여전했습니다. 지우가 울면서 매달리던 모습, 억울함에 떨리던 눈동자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전 도둑 아니에요. 지우가 쫓겨나며 남긴 그 애절한 목소리가 기준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죄책감에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을 이룰 수 없던 기준은 물이라도 마실까 하여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불 꺼진 주방, 창가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준의 눈에 창틀에 매달린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마른 채소 다발. 지우가 정성스레 걸어둔 무청 시래기였습니다. 기준은 홀린 듯 다가가 시래기 다발을 만져보았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순간 잊고 있던 30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느 가을날 어린 딸 서연이 베란다 창가에 까치발을 들고 시래기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이거 잘 말려서 맛있는 국 끓여줄게. 우리 집 창가엔 항상 시래기가 있어야 해. 그래야 복이 온대. 서연은 엉뚱하게도 시래기 말리는 것을 집안의 부적처럼 여기곤 했습니다. 설마 너 서연이 핏줄이니? 기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레시피를 보고 흉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절대 배울 수 없는 핏줄을 타고 흐르는 무의식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설마. 기준은 급히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당장 보안팀 서버실로 가서 CCTV 원본을 가져와. 편집된 거 말고 원본 통째로다. 네, 지금 당장 말입니까? 당장? 서재에서 컴퓨터 앞에 앉은 기준은 떨리는 손으로 원본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편집된 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우는 걸레를 들고 복도를 청소하고 서재 문손잡이를 닦았을 뿐 방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복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기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지우의 가방을 열고 무언가를 집어넣었습니다. 기훈이, 내 놈이
기준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동생이 아내의 유품을 훔쳐 그 아이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내가 내 손으로 내 핏줄을 내쫓은 것이냐? 기준은 텅 빈 서재가 울릴 만큼 깊은 탄식을 토해내며 떨리는 입술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기준은 당장 지우가 묵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침대 시트를 뒤지고 베개를 들쳤습니다. 침대 구석에서 지우가 쓰던 작은 머리끈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엉켜있는 머리카락 몇 올. 기준은 그것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 비닐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칫솔을 챙겼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경호원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지방병원으로 가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라. 내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말고 기운이 귀에 들어가선 안 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동안 기준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지우가 흥얼거리던 자장가를 따라 부르며 울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딸을 보냈는데 애비가 못 알아보고. 일주일 후 경호원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서재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 앞에 앉은 기준은 봉투를 뜯을 용기가 나지 않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심호흡을 깊게 하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안경을 쓰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98%.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기준은 의자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으악! 서재가 떠나가라 오열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내 손녀를, 내 새끼를 도둑 취급해서 내쫓았어. 내가 죽일 놈이다.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기준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찾아야 해. 내가 가서 빌어야 해.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기훈이었습니다. 받지 않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형님, 마지막 정리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기준은 직감했습니다. 기훈이 지우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같은 시각 기훈은 부하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생선가게 오늘 밤에 불 질러버려. 흔적 없이 싹 태워. 안에 사람이 있으면 어쩝니까? 상관없어. 깨끗하게 청소해. 두 형제의 운명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떠나고 난 저택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이전과 달리 무겁고 답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지우가 마지막으로 끓여놓고 간 시래기 국 냄비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기준은 홀로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차가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입안에 감도는 구수한 맛은 여전했습니다. 지우가 울면서 매달리던 모습, 억울함에 떨리던 눈동자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전 도둑 아니에요. 그 애절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을 이룰 수 없던 기준은 물이라도 마실까 하여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불 꺼진 주방, 창가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준의 눈에 창틀에 매달린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마른 채소 다발. 지우가 정성스레 걸어둔 무청 시래기였습니다. 기준은 홀린 듯 다가가 시래기 다발을 만져보았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순간 잊고 있던 30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느 가을날 어린 딸 서연이 베란다 창가에 까치발을 들고 시래기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이거 잘 말려서 맛있는 국 끓여줄게. 우리 집 창가엔 항상 시래기가 있어야 해. 그래야 복이 온대. 서연은 엉뚱하게도 시래기 말리는 것을 집안의 부적처럼 여기곤 했습니다. 설마, 너, 서연이 핏줄이니? 기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레시피를 보고 흉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절대 배울 수 없는 핏줄을 타고 흐르는 무의식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설마, 기준은 급히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당장 보안팀 서버실로 가서 CCTV 원본을 가져와. 편집된 거 말고 원본 통째로다. 네, 지금 당장 말입니까? 당장? 서재에서 컴퓨터 앞에 앉은 기준은 떨리는 손으로 원본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편집된 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우는 걸레를 들고 복도를 청소하고 서재 문손잡이를 닦았을 뿐 방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복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기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지우의 가방을 열고 무언가를 집어넣었습니다. 기훈이, 내 놈이. 기준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동생이 아내의 유품을 훔쳐 그 아이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내가 내 손으로 내 핏줄을 내쫓은 것이냐? 기준은 텅 빈 서재가 울릴 만큼 깊은 탄식을 토해내며 떨리는 입술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기준은 당장 지우가 묵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침대 시트를 뒤지고 베개를 들쳤습니다. 침대 구석에서 지우가 쓰던 작은 머리끈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엉켜있는 머리카락 몇 올. 기준은 그것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 비닐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칫솔을 챙겼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경호원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지방병원으로 가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라. 내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말고 기훈이 귀에 들어가선 안 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동안 기준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지우가 흥얼거리던 자장가를 따라 부르며 울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딸을 보냈는데 애비가 못 알아보고. 일주일 후 경호원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서재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 앞에 앉은 기준은 봉투를 뜯을 용기가 나지 않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심호흡을 깊게 하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안경을 쓰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98%.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기준은 의자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으악! 서재가 떠나가라 오열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내 손녀를, 내 새끼를 도둑 취급해서 내쫓았어. 내가 죽일 놈이다.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기준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찾아야 해. 내가 가서 빌어야 해.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기훈이었습니다. 받지 않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형님, 마지막 정리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기준은 직감했습니다. 기훈이 지우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같은 시각 기훈은 부하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생선가게 오늘 밤에 불 질러버려. 흔적 없이 싹 태워.
안에 사람이 있으면 어쩝니까? 상관없어. 깨끗하게 청소해. 두 형제의 운명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떠나고 난 저택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이전과 달리 무겁고 답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지우가 마지막으로 끓여놓고 간 시래기 국 냄비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기준은 홀로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차가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입안에 감도는 구수한 맛은 여전했습니다. 지우가 울면서 매달리던 모습, 억울함에 떨리던 눈동자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전 도둑 아니에요. 그 애절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을 이룰 수 없던 기준은 물이라도 마실까 하여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불 꺼진 주방, 창가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준의 눈에 창틀에 매달린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마른 채소 다발. 지우가 정성스레 걸어둔 무청 시래기였습니다. 기준은 홀린 듯 다가가 시래기 다발을 만져보았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순간 잊고 있던 30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느 가을날 어린 딸 서연이 베란다 창가에 까치발을 들고 시래기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이거 잘 말려서 맛있는 국 끓여줄게. 우리 집 창가엔 항상 시래기가 있어야 해. 그래야 복이 온대. 서연은 엉뚱하게도 시래기 말리는 것을 집안의 부적처럼 여기곤 했습니다. 설마, 너, 서연이 핏줄이니? 기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레시피를 보고 흉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절대 배울 수 없는 핏줄을 타고 흐르는 무의식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설마, 기준은 급히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당장 보안팀 서버실로 가서 CCTV 원본을 가져와. 편집된 거 말고 원본 통째로다. 네, 지금 당장 말입니까? 당장? 서재에서 컴퓨터 앞에 앉은 기준은 떨리는 손으로 원본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편집된 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우는 걸레를 들고 복도를 청소하고 서재 문손잡이를 닦았을 뿐 방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복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기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지우의 가방을 열고 무언가를 집어넣었습니다. 기훈이, 내 놈이. 기준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동생이 아내의 유품을 훔쳐 그 아이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내가 내 손으로 내 핏줄을 내쫓은 것이냐? 기준은 텅 빈 서재가 울릴 만큼 깊은 탄식을 토해내며 떨리는 입술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기준은 당장 지우가 묵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침대 시트를 뒤지고 베개를 들쳤습니다. 침대 구석에서 지우가 쓰던 작은 머리끈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엉켜있는 머리카락 몇 올. 기준은 그것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 비닐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칫솔을 챙겼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경호원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지방병원으로 가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라. 내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말고 기훈이 귀에 들어가선 안 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동안 기준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지우가 흥얼거리던 자장가를 따라 부르며 울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딸을 보냈는데
애비가 못 알아보고. 일주일 후 경호원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서재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 앞에 앉은 기준은 봉투를 뜯을 용기가 나지 않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심호흡을 깊게 하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안경을 쓰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98%.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기준은 의자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으악! 서재가 떠나가라 오열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내 손녀를, 내 새끼를 도둑 취급해서 내쫓았어. 내가 죽일 놈이다.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기준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찾아야 해. 내가 가서 빌어야 해.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기훈이었습니다. 받지 않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형님, 마지막 정리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기준은 직감했습니다. 기훈이 지우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같은 시각 기훈은 부하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생선가게 오늘 밤에 불 질러버려. 흔적 없이 싹 태워. 안에 사람이 있으면 어쩝니까? 상관없어. 깨끗하게 청소해. 두 형제의 운명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하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자 옆에서 쪽잠을 자던 기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우야, 정신이 드니? 할아버지 알아보겠니? 할아버지. 지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기준은 눈물을 쏟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우야. 이 못난 할아버지가 죄인이야. 내 눈이 멀어서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못 알아보고 도둑으로 몰아 그 차가운 거리로 내쫓았어. 제발 이 늙은이를 용서해 다오.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지우가 당황하여 몸을 일으키려 하자 성민과 영숙이 달려와 말렸습니다. 기준은 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지우야, 너는 내 친손녀다. 잃어버린 내 딸 서연이의 아이야. 지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말도 안 돼. 제가 할아버지 손녀라고요? 엄마 돌아가시고 엄마랑 연결된 핏줄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한테도 할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 내 엄마가 하늘에서 널 내게 보내준 게야. 그리고 여기 계신 두 분도 내 진짜 부모님이다.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잖니. 기준은 성민과 영숙에게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목숨보다 귀한 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갚겠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저희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지우를 살려주셨잖아요.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양부모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불타버렸던 재래시장 장수어물 자리에는 번듯한 2층짜리 벽돌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1층 입구에는 지훈의 밥상이라는 예쁜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개업 축하합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여 박수를 쳤습니다. 성민과 영숙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지만 간판만큼은 집안의 복덩이인 지우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식당 안은 고소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메뉴는 단출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우의 비법 레시피를 전수받은 영숙이 끓여낸 할머니표 시래기 된장국과 구수한 누룽지, 숭늉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고 특별한 날을 위한 누룽지 닭백숙도 인기였습니다. 주방에서는 기준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형님, 그만 좀 하시고 나오세요.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으시네. 성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준은 거품 묻은 손을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동생. 나한테는 이게 회장 노릇보다 더 즐거워. 내 손녀 이름 걸고 하는 가게인데 그릇 하나라도 더 닦아야지. 그때 딸랑하는 맑은 풍경 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하교 시간을 맞춰 교복을 입은 지우가 들어오자 뒤이어 눈부신 하얀 전통 의상을 입은 중동 신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바로 알사이드 회장이었습니다. 학교 다녀오셨습니까? 나의 작은 사장님. 알사이드 아저씨. 지우가 반가워하며 달려갔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이 숭늉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여기가 진정한 맛집이요. 알사이드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식당은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알사이드 아저씨의 칭찬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룽지 한 봉지가 맺어준 이 기적 같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찾아오는 모든 손님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네 가족이 둥근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래기 국과 구수한 누룽지 백숙을 가운데 두고 서로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지우야, 학교 다니느라 힘들지? 많이 먹어라. 할아버지도요. 아빠, 엄마도 많이 드세요. 가난하고 추웠던 지난 날은 가고 따뜻한 밥상과 사랑하는 가족만이 남았습니다. 욕심으로 가족을 해치려던 기우는 감옥에서 차가운 밥을 먹으며 죗값을 치르고 있었지만 착한 마음으로 버텨온 지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이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식당 방,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우의 친엄마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옛말처럼 지훈의 밥상은 오늘도 구수한 사람 냄새를 풍기며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